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내년에 있을 대선 이야기 3개월 동안 지난번에 미국 가 계셨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예, 네, 예. 거기에서도 이제 여야 대선 상황은 좀 지켜보셨었죠? 예, 뭐 전공 중에 하나가 정치사회학이라서요. 그렇죠. 예,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이채로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판이 뭐 몇 번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예. 계속 현재 그런 이제 뭐 변화가 아주 꿈틀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여전히 한국 대선 관심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이 최근에 무척 높아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이 제법 컸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북미 관계가 큰 관심을 끌었고요.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BTS 등 이른바 K 열풍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대선에 뭐 나름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중에 야스차 뭉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도 번역된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2016년 17년 촛불 집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를 촛불 집회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대선이니만큼 미국의 경우에서도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예. 이번 대선 특징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욕망의 정치 대 욕망의 정치 대결이다. 욕망의 정치 대? 욕망의 정치. 다른 말로 하자면 욕망의 보수 대 욕망의 진보.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예. 현재 보수를 특징 짓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욕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보 보수도 있고 시장 보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 교체라는 욕망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안보 보수, 시장 보수 이게 다 없어졌네. 예. 진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권력 사수라는 것이 현재 그 욕망이죠. 이 권력 사수라는 욕망이 진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진보는 공정과 도덕성이라는 사실 정치적 자산을 상실해 왔습니다. 예.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립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권력을 지켜야겠다는 욕망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념과 이익이 선거를 이끄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념과 이익의 자리에 지금 욕망이 저울로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이 사회학 연구자로서의 제 어떤 소감입니다. 재밌네요. 과거 이념 대결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이익 대 이익이 충돌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욕망 대 욕망이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죠? 뭐 이익이보다는 어떤 우리 정말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뭐 그런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희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욕망이 이번에는 유독 두드러지는군요.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더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의 현실은 그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의 경우에 적지 않은 국민들, 특히 이제 후보를 아직 그 마음속에서 결정하지 않는 중도층의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물론 뭐 민주주의에서는 기권보다는 가능한 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아닌 뭐 이런 선거라기보단 오히려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와 걱정. 이것이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선거 전 양상이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후보 가족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유럽의 정치 문화보다는
미국의 정치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는 후보 가족의 사생활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잖아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유럽은 개인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을 중시하는 뭐 이런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일종의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천천히 바꾸어가지 않는 한 뭐 이런 경향은 전 계속될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않긴 해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가족의 사생활이 아니라 사실 이 가족의 사생활 속에는 불법 행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사실과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뭐 잘못된 것을 감춰둘 수는 없죠. 밝힘으로써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후보 가족 그 리스크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행정 경험은 풍부하지만 국회 경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 이쪽에 여의도 정치는 또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두 사람이 주요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후보를 이겼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정치 경력이 풍부한 홍준표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국회에 대한 국민 다수의 불신을 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거부는 국회 밖에서 새로운 리더를 찾았고요. 두 정당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21세기에 들어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정치 리더는 포퓰리스트, 스트롱맨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롱맨은 대화와 조정의 합리성보다는 결단과 추진의 실행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정당 내부의 지지보다는 정당 외부의 시민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특성이 바로 포퓰리스트 리더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 후보 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 후보의 특징을 고려할 때 우리 정치는 현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같은 포퓰리스트 리더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경향신문 칼럼에서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의 첫 번째 대선 이렇게 지금 이번 대선을 규정을 하셨었어요. 뭐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 21세기 포퓰리즘은 우리가 20세기 포퓰리즘을 이제 인기 영합주의라고 본다면 21세기 포퓰리즘의 특징은 정치적 대립을 엘리트 기득권대 죄송합니다. 일반 국민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선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다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는 보수를 낡은 오래된 기득권이라고 규정해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보수는 진보를 특히 586 세대를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포퓰리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에서는 상대방과의 공존을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 그룹에게만 이제 메시지를 타전하는데요. 이러한 구도 아래에서는 인물의 개별 경쟁력은 사실 부차적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권력 자원을 놓고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이번 대선이 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포퓰리즘 시대의 첫 번째 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안 그래도 뭐 전 세계가 기후변화랄지 여러 위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싱숭생숭한 상황에서 또 이러니까 좀 뭐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뭐 선거의 꽃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비전과 정책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전과 정책에서
현재 유력 두 후보는 각기 상처를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출발의 키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공정이 상처를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의 경우는 이제 대장동 의혹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 후보의 경우는 고발 사주 의혹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부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보자면 이 후보는 이제 한국 사회의 대전환. 그리고 이제 윤 후보는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겠다는 것을 현재 내걸고 있는데요. 이 뭐 분야별 TV 토론을 이제 가봐야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19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불평등 대책이나 새로운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현재의 이런 어떤 이 네거티브 공방전에서 빨리 포지티브 공방전으로 예,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어떤 그런 경쟁과 대결로 그건 다 다름 아닌 비전과 정책 대결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두 후보도 매일 이 그 정책들을 발표는 하고 있지만 예.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TV 토론이 이제 본격화되면 뭐 이 분야별로 이런 비전과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 이 차이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선명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정이라는 담론이 그 실현 가능한가요? 공정이라는 담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공정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압박하고 서로 간에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공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공정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상처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이제 공정의 역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자산은 사실 공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가 진행되는 예. 이제 오늘 우리 뭐 이 토론이 예. 올해를 결산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름 가을을 경유하면서 예, 이 두 후보의 공정이 작지 않은 상처를 오히려 입은 그렇죠. 그런 좀 역설적 결과가 현재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공정 그 밑에 공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 밑에는 어떤 불평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불평등하니까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불평등도 예. 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회의 불평등이 있고 결과의 불평등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섬세하게 접근해야만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은 기회의 어떤 그런 불평등을 중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저를 포함한 이른바 민주화 세대들은 결과의 불평등을 중시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동시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 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상세하면서도 좀 치밀한 토론이 좀 진행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현재 이 판세는 저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 치러진 대선 중에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하고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2002년 대선은 이해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경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은 높지만 윤 후보가 이 여론을 대표할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압도할 역량을 역시 또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와 대단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로 말씀드리자면 전력이 팽팽할 경우에는 실점을 최소화하고 한 점 한 점 때로는 스퀴즈 번트를 대면서 따라가는 작전 중심 전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후보자 가족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역량을 선보일 TV 토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의 경우에는 많은 새로운 인사들을 영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입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앞으로 영입 인사 전략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득점을 하나하나 이게 좀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따가는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문자가 와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6726님 정확하네요. 당 후보 측근 관계자 모두가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네요. 욕망의 정치. 지우주님 한국 정치를 넷플릭스에 올립시다. 1등할 듯. 8807님 더 이상 보수 진보라는 정의는 쓰지 말아야 할 듯.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보수 진보.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까? 가치가 좀 다르죠. 약간 다릅니까? 보수는 아무래도 통합과 공동체를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진보는 여전히 어떤 그런 이 평등과 그런 이런 그런 해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그래도 나침반 역할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 최대를 보이는 도로 위로 사고가